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스산한 바람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따스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완서님의 에세이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내가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은 25평짜리 한옥이었다. 나는 주변머리 없게도 그 집에서 자그마치 27년 동안 눌러 살았다. 나도 그동안 쭉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동네엔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사셨다. 집집마다 노인네가 안 계신 집이 없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까지 세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도 있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시어머님의 친구 되시는 분들이었다. 시어머님은 내가 새며느리 적부터 나를 아가라고 부르시던 걸 내 딸이 시집가서 첫애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가였다. 동네 노인들을 나를 새댁이라고 불렀다. 27년 동안. 그 사이 외손자까지 생겨 할머니라고 부르건 말건 나는 아가요 새댁이었다. 내가 만년 아가, 만년 새댁인 게 얼마나 희귀한 축복이었던가를 안 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 실상 나는 벌써부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 구닥다리 한옥에 구식부엌과 마당에 있는 수도가, 빨래터는 넌더리가 났다. 나도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님께 아파트라면 질색이셨다. 그분의 반대엔 이유가 없었다. 나 죽거든 가렴. 이 한마디로 담벼락처럼 버티시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다. 27년 동안 나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시어머님뿐 아니라 그 한옥의 불편도 함께였다. 시어머님이 노안으로 별세하시고 탈상을 하자 곧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한옥을 싼 값으로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놓고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할 겸 드나들 때였다. 동경하던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살펴보니 쉬 정이 들까 싶지가 않았다. 이웃의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었는데 모두 거만하고 쌀쌀해 보였다. 집수리하러 드나드는 이웃을 보고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싹싹 지나갔다. 전에 살던 동네에선 이사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지 누구네 집이 팔렸다 하면 섭섭해서 한동안 이웃끼리의 화제가 됐고 새로 올 사람에 대해서도 억측이 구구했다. 새로 이사 온 지 사흘만 되면 그 집 주인의 직업은 물론 부엌의 숟가락 수, 한 달에 연탄을 몇 개 떼는 것까지 신기한 소문이 되어 동네에 파다했다. 나는 한옥의 불편함과 함께 이웃 간의 그런 비밀 없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했던가. 그러나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무관심해 단박 주눅이 든 나는 이사도 오기 전에 벌써 구식 동네의 그런 촌스러운 풍습과의 결별이 아쉽게 여겨졌다. 내가 이 새로운 아파트 동네에 정이 들 것 같지 않은 까닭은 이웃의 무관심 말고 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젊은 엄마와 예쁜 아기가 같이 탔길래 나는 우선 아기에게 아부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야 몇 살이지? 호. 아이는 힐끔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했다. 젊은 엄마가 슬그머니 아기를 나무랐다. 3살, 3살이라고 말씀드려야지 할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새댁에서 벼랑간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 가슴이 울렁이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단박 정이 떨어졌다. 새댁에서 아직 아주머니도 안 거쳤는데 할머니라니 말도 안 돼. 젊은 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렇게 속으로 분개했지만 할머니 신세를 면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에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 아파트에도 이웃이란 관념이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고 그 여자의 미모가 놀라웠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 여자의 미모는 싱싱하다 할 수는 없었지만 남들이 착하고 밝은 표정 때문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내 이웃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행운처럼 즐거웠다. 처음 해보는 아파트 생활이라 공연히 불안하다가도 벽 하나 사이로 그 여자가 이웃해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이 놓였다. 가끔 그 여자의 어린 딸이 치는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즐거웠고 큰아이들의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요컨대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던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집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정을 느꼈다. 언젠가는 길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얼굴엔 여전히 그 착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후 달포쯤 지나서 반상회 날이었다.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와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쇠처럼 튼튼한 이가 몹쓸 병마에 붙들리는 것도 적잖이 보아왔고 어제 헤어진 이의 부음을 오늘 아침에 듣는 일조차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 보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게 병이라지만 그 착하고 밝은 미소를 앗아가려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이루었다. 제발 그 아름답고 착한 이가 오래 살게 해주소서. 그날 밤도 그 후에도 나는 그 여자 일이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간지러하게 빌었다. 그 여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문병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아무리 심성이 밝고 고운이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선 독하고 험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변한 그 여자를 보는 게 겁이 났다. 차라리 안 보고 아름다운 이로서 길이 기억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같이 문병 가자는 딴 이웃들의 권고를 받고 비로소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 여자의 병상은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게 아니었다.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의 그 여자의 밝음이 눈부신 거였다면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큰 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나는 적어도 내 첫손자가 장가드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평소에 내 과욕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의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었다. 어제는 커다란 시장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사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여자와 만나기도 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왔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데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하는 마음을. 까만 손톱. 변두리로 이사하고 나서 시내 나들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가려 든다. 택시미터로 왕복거리를 계산하면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가 훨씬 넘으니 끔찍한 생각이 든다. 자연히 꼭 나가봐야 할 일들을 어느 하루로 모아 한꺼번에 치르게 된다. 일전에도 4가지쯤의 스케줄을 가지고 시내 나들이를 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새끼줄이 또 꼬이겠다고 놀리기도 하고 걱정도 해준다. 빠듯하게 시간 약속을 해놓고 뛰다 보면 더러 차질도 생기고 시내 교통편에 따라 아예 약속 하나는 빼먹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날은 택시도 못 잡아 전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다가 문득 손잡이에 매달린 내 손을 보니 손톱이 새까맸다. 다른 한 손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가을이 깊어갈 때 여름에 들인 봉숭아물이 손톱 끝에 금음달처럼 애절하게 남아있다면 또 모를까. 새까만 금음달이라니. 나는 주먹을 쥐고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날 아침 뿌리가 새로 돋아난 바이올렛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흙을 너무 주무른 게 탈이었다. 꽃섭이 있건만도 몇 개 되지 않는 화분을 손질할 때마다 나는 곧잘 손으로 흙을 주무르길 즐긴다. 어느 때는 밀가루 반죽하듯이 괜히 흙장난을 할 때도 있다. 땅 한 평 있을 리 없는 아파트 베란다의 타일바닥에서 말이다. 화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까다롭거나 값비싼 희귀종을 기르는 것도 아니다. 물을 주는 것 외에 따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까다로운 종류는 대개 죽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종류들만 남아서 번성을 하고 있다. 번성하는 대로 화분수를 늘리려 해도 흙이 없으니까 부엽토를 부대로 사다 놓고 길가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조금씩 파온 모래흙과 적당히 섞어서 내 딴엔 비옥한 흙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날 내 손톱 밑에 낀 건 결이 곱고 새카만 부엽토였다. 흙을 주무르고 나서 분명히 비누질에 손을 씻었건만도 손톱 밑에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건 미처 몰랐었다. 어느 책에선가 요절한 전혜린이 손톱 밑에 늘 새까맣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재밌었을 거라고 부러워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손톱 밑에 때까지 다 멋있게 다스릴 줄 아는 멋쟁이가 못 됐다. 그날은 온종일 손톱에만 신경이 쓰여서 뭔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았다. 조막손이처럼 온종일 손을 오므리고 다니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손 때문에 기가 죽어서 손뿐 아니라 온몸을 오그리고 다녔던 것 같다.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이 격이 없이 악수를 청할 때는 오므린 손을 내밀었다가 얼른 빼냈으니 큰 실례가 안 됐을까 모르겠다. 이것저것 급한 일을 대강 치르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친구들에게야 진상을 얘기하고 손톱을 좀 폈으면 좋았으련만 내 성품이 워낙 옹졸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 여유가 생긴 김에 슬쩍 화장실로 갔다. 손을 씻으면서 옷핀이 하나하나 손톱 밑을 후벼파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주 깨끗해지지는 않았다. 그 후 원예책을 보고 안 건데 시중에서 파는 부엽토엔 많은 세균이 들끓으니 바이올렛처럼 저항력이 약한 화초에는 살균을 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부엽토를 주무른다는 건 손톱의 미관상뿐 아니라 위생적 이유로도 삼가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흙 주무르는 일을 즐기고 있다. 글을 쓰다가도 막히면 뜰에 나가 서성이던 단독주택 살 때의 버릇으로 베란다에 나가서 괜히 화분을 흙을 찔러도 보고 곁포기를 따내서 새 화분에 심기도 하고
영양 부족으로 보이는 화분의 흙을 반쯤 덜어내고 부엽토로 채워주기도 한다. 그런 일들을 손으로 해야 기분이 좋고 또 손으로 하는 게 화초에 대한 내 나름의 애정 표시라는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치 콩나물은 손끝으로 조물락조물락 묻혀야 제맛이 나지 고무장갑 낀 손이나 젓가락 끝으로 묻힌다는 건 먹는 사람에 대한 애정 없음과 진배 없어서 입맛 떨어진다는 편견과도 같다. 이런저런 까닭 없이도 흙을 만지고 싶은 건 거의 인간의 본능 아닐까? 시집간 딸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귀여운 외손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도 그 녀석을 데리고 나가 마냥 흙장난을 시키는 일이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오면 흙투성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옷을 몽땅 갈아입혀야 하기 때문에 제 애미는 집안에서 놀길 바라지만 아이와 나는 벌써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서로 눈을 맞추고는 아파트를 빠져나간다. 집 앞에서 아이를 놀리려면 이것저것 만지면 안 된다고 치우고 주의 줘야 할 것도 많지만 단지 공터에 아이를 내려다 놓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장난감 없이 흙과 돌과 풀만 가지고도 아이는 지루한 줄 모르고 논다. 아이에게 집안에는 없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인 게다. 나는 집 밖에서까지 흙장난을 하는 주책을 부리진 않았지만 흙장난에 몰두한 아이를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흙과 자유는 아이를 싱싱하고 생기 있게 한다. 집안에서 장난감이나 그림책 가지고 놀 때하고는 딴판에 빛나는 생기다. 아이는 곧 신발짝을 여기저기 벗어던지고 맨발로 놀지만 나는 구태여 신발을 신기려 들지 않는다. 아이의 흙 묻은 땅 위에 서 있는 토실토실한 두 다리가 마치 어린 나무처럼 보기 좋아서이다. 어린 나무가 열심히 땅의 정기를 빨아올리듯이 나의 손자도 땅의 굳셈과 정직함과 늠름함을 그 실한 다리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였다. 흙장난을 아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난감 없이도 심심한 줄을 모를 뿐더러 배가 고픈 것도 모른다. 너무 오래 놀면 허기가 질 것 같아 억지로 달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제 애미는 기겁을 해서 우선 옷을 벗기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벗어놓은 아이의 옷에선 흙이 우수수 한 바가지나 떨어진다. 씻고 나온 아이가 얼마나 생기 있어졌는지도 그 생기가 흙에서 빨아들인 생기라는 것도 아마 저희 애미는 모르리라. 흙장난을 하고 난 아이는 먹기도 잘 먹는다. 왕성하게 먹고 나서 낮잠을 자는 아이를 보면 손톱밑이 새까맣다. 저희 애미가 그렇게 극성맞게 씻겼어도 거기까지 미쳐 눈이 안 미친 모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귀여운 손자의 짓이라 까만 손톱도 예뻐만 보였지만 저희 애미 눈엔 우글대는 세균 덩어리를 보일 것이 뻔해서 얼른 손톱깎이로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었다. 아이의 손톱은 잘 때 깎아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나와 내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지 앞 공터에 요새 건축붐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어디서 녀석의 발을 흙을 묻혀줄 것인가.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하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길 바랄 뿐이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눈에 안 보일 뿐 있기는 있는 것. 내 손으로 줄줄이 대학생을 5이나 길러냈건만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 생각 외에 대학 문화가 어쩌고 논할 자격은 없다.
그 점은 작가 엄마라고 해서 보통 엄마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대학 문화라고 따로 떼어내어 그 특징을 왈가왈부할 만한 문화가 따로 있기는 있는 건지도 실은 잘 모르겠다. 70년대엔 등록금 말고도 데모 때문에도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다. 거의 해마다 데모 열풍으로 대학이 문을 닫지 않으면 조기 방학을 하던 때였다. 부모도 데모가 날 시기를 짐작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자식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내보내던 생각이 난다. 데모하지 말라고. 정 안 할 수 없을 때라도 앞장서지 말고 중간쯤에 서라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적당한 시기에 재빨리 도망치라고. 이런 비열한 당부를 간절하게 하는 애미를 자식이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았던가도 기억하고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생 자식에게 하는 애미의 당부도 무엇을 하지 말라 해서 하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데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나깨나 공부해라 공부해 소리가 입에 붙어있게 되었다. 졸업정원제 때문에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내 자식이 졸업장도 못 받고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데모를 주동하거나 앞장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못지않게 끔찍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위 눌리듯이 각종 두려움에 짓눌리다 보니 그저 어서 내 자식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으면 하는 것 외엔 딴 바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싹트고 꽃필 수 있는 낭만이나 문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감히 작가가 본 대학 문화라는 거창한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아놓게 된 것은 순전히 노란 장미 때문이었다. 전화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망설일 것도 없이 못하겠다고 딱 잡아떼었다.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꼭 지켜야 할 도리지만 특히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는 그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도 뒤를 두지 않고 못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여대생 기자의 방문을 받았다. 노란 꽃을 한 다발 사온 걸 딸애가 받아놓는 걸 얼핏 보면서 나는 여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들이 가져온 용무에 상관없이 여대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그들은 전화로 일단 분명하게 거절한 원고 청탁을 또 하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면서 들었다. 물론 웃으면서 부드럽게 거절할 속셈이었다. 작가에게 쓸 수 없는 원고를 조르는 건 빈털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다. 돈은 꾸어서라도 줄 수 있지만 원고는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는 돈을 못 줄 때는 모질고 독하게 굴어야 하지만 원고는 못 써줄 때일수록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나의 작가적 관록이다. 그때도 그런 부드럽고 확실한 거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애가 그 노란 꽃을 화병에 꽂아다가 바로 내 옆 탁자 위에 놓고 갔다. 얼핏 볼 때 국화련이 했었다. 마침 국화철이었고 크기나 빛깔이 지천으로 흔한 노란 국화와 흡사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장미였다. 국화에선 천하도록 흔해 빠진 노란색이 장미에선 왜 그리도 신기하던지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예쁜 노란색이었다. 빛깔뿐 아니라 꽃봉오리 모양도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었다. 거의 절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꽃봉오리가 반쯤 벌어진 듯도 반쯤 오므라진 듯도 쉽게 필락말락했다. 그때가 바로 그 장미의 미와 순수의 절정의 순간이었다. 가만히 다가가니 그 향기 또한 감미롭고도 그윽했다. 나는 순수하게 행복했다. 나는 선뜻 그 원고를 써주마고 했다. 자신이 대학 문화에 무지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순수한 행복을 가져다 준
일을 차마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희귀하게 아름답던 노란 장미는 사흘도 못 가서 시들어버렸다. 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의 박명함이여. 그러나 그때 원고를 써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후회해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장미 몇 송이가 나에게 미친 뇌물 효과에 아연했고 킬킬킬 실수했다. 나 같은 여자가 작가가 됐기 망정이지 고관의 사모님이라도 됐다면 어쩔 뻔했나. 실로 아찔한 일이 아닌가. 미안. 나에게 그 순수한 기쁨을 준 노란 장미를 뇌물에 비유해서 미안. 위로 딸들이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문화까지는 몰라도 대학가의 풍속에 대해선 뭐 좀 아는 척 못할 것도 없었다. 그들의 미팅 풍속으로부터 군것질 버릇, 지적 허영심에 이르기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딸들이란 그만큼 엄마에게 말이 많았고 때로는 그들의 세계로 엄마를 초대하기도 했다. 딸들이 옷 사는 데 따라가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회원권을 강매당해 난해하고 서투른 연극 구경도 하고 미팅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가는 바지씨의 뒤통수도 보고 하는 사이에 대학가의 일이라면 흔한 말로 뻔할 뻔짜거니 했었다. 그러나 그 애들이 다 졸업하고 막내 아들이 혼자 대학에 다니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공부해라는 나의 일방적인 말 외엔 거의 오고 가는 대화가 없다.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와 쓰러져 자면서 그 애가 하는 소리는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는 말 한마디가 고작이었다. 나는 그 애 때문에 아침잠을 설치고 그 애 방에 드나들면서 일어나라는 악을 쓰고 흔들기도 했지만 그 애는 10분만 5분만 더 하면서 시간을 끈다. 나는 어떡하든 밥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들을 깨우려 들고 아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이나마 모자라는 잠에 보태려 든다. 겨우 머나먼 등굣길을 지각 안 하고 당도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눈부시게 등교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책가방에 도시락을 쑤셔 넣는 한편 억지로 우유 한 컵이라도 먹여보내는 게 나의 아침 일과다. 그래도 아침 동안이 아들과 내가 가장 많이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다. 위에 애들 때와 달리 자식의 생각이나 고민을 알만한 대화의 시간을 좀처럼 가질 수 없음은 그 애가 졸업정원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해에 입학한 대학 3학년생인 때문일 것 같다. 졸업정원제에 묶인 세대들에게 공부 말고 딴 생각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딴 생각이나 취미에 빠져도 큰일이다. 가끔 전자오락실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도 그 역시 점수 따기인 것을. 그래서 졸업정원제 실시 후에 대학가에서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건 콘크리트 바닥에서 식물이 자라는 걸 바라는 것처럼 가망없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지난 여름 어느 날 민방공 훈련이 밤에 실시된 적이 있었다. 밤의 민방공 훈련은 등하관제이기 때문에 낮보다 좀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 많지 누구나 참여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어 식구들이 그 시간 이전에 집에 다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된다.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서 아들도 일찌감치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집안의 불을 일제히 끄고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워낙 거대한 아파트군이라 등하관제에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민방위 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우리 눈에도 신경질이 나게 불빛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명멸했다. 벼랑간 일시에 명멸했던 불빛이 싹 없어져 버리고 거대한 아파트군이 칠흑의 어둠에 잠겼다. 등하관제가 완전치 못하자 수재 전원을 끊어버린 모양이다. 실제로 적기
기가 내 습해도 전원을 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왜 사전에 훈련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을 만큼 어둠은 질고 완벽했다. 어둠은 탄가루처럼 호흡을 압박하고 스며들어 깊이 모른 절망을 만들었다. 그때였다.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창이었다. 창의 발성은 수련 과정에서 목이 쉬고 피를 토한 후에 다시 터져 나오는 탁한 듯하면서도 성량이 크고 변화무쌍한 거라고 하니 아들의 노래를 창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웃기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단은 분명히 창의 장단이었고 어디서 둥둥둥 북소리 반주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만큼 그럴듯했다. 신랄만한 빛도 없는 완벽한 칠흑 속에서 듣는 아들의 창은 구슬프고도 흥겨웠다. 언제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을까? 그때의 특이한 분위기 때문일까? 그것은 배운 솜씨라기보단 저절로 우러난 솜씨에서 진실했고 감동스러웠다. 대학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 시절이란 일생 중 가장 생명력이 아름답고 눈부시고 왕성한 시기임을 생각할 때 콘크리트에서 싹을 트게 하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가볍고 따스한 이불을 덮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포근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